지난주였습니다.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면서 우리나라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보다는 일본의 국가 부채에 따른 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벌써부터 엔달러 환율이 120엔을 돌파하면서 121엔대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엔저의 천장이 무너졌다,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 이후에 엔달러 환율이 계속 또 상승을 재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본 신용 등급 관련해서 먼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번 주는 네. 좀 한국경제TV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우존스 지수가 18,000선 돌파하느냐 여부, 그리고 중국의 그 상해 종합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3,000포인트 올라가느냐 여부, 그리고 역시 그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 엔달러 환율이 지금 121엔대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일본도 그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에 처음으로 시장을 개입할 것이냐 하는 이 여부가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네. 역시 이렇게 그 일본이 엔저가 되는 데에는 일전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는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진 문제다. 국가 신용등급은 신뢰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어디까지 이렇게 하면요. 오늘 그 권PD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죠? 네. 121엔 6.65 정도 하니까 122엔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르죠? 그 하루에 그 변동폭도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본이 그 2011년 그 8월 달에 신용등급이 조정됐을 때 그때 그 더블 A3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AA3였었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조정되고 나서 싱글 A1으로 조정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싱글 A1은 선진국 중에서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그 조정이 돼서 이태리 같은 경우는 트리플 B-까지 그 조정되긴 했습니다는 최근에 보면 이렇게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역시 국가의 그 채무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아무튼 일본의 신용등급이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엔달러 환율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초미의 문제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이 무디스에서 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갑자기 한 단계 낮춰버렸을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고 봤으니까 그렇게 했지만서도요. 네, 경제 상황은 뭐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은 뭐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국가 신용 등급은 역시 국가 채무 문제거든요. 국가 채무에 대한 크레딧 평가가 국가 신용 등급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경기 문제도 같이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는 직접적으로 보면 역시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상 그렇거든요. 일본이 그 국가 신용 등급을 2011년 8월에 조정하고 난 이후에도 한 종래의 그 무디스의 관행이라든가 3대 국제신용포럼의 관행을 보면 한 2단계 정도는 더 떨어져 있어요. 지금 수준보다 더 떨어져야 된다. 네. 이태리 정도의 그 트리플 B- 정도는 그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국제사의 일반적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아베 정부가 아주 절묘한 시점에 아베노믹스를 추진하고, 이 아베노믹스를 보면 엔저를 추진해서 경기가 살리면 재정 적자까지 이렇게 건전하겠다는 세 가지 화살촉의 방향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그 국가의 그 채무가 위험 수위가 도달했긴 했지만 앞으로는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가 신용등급은 투자자의 미래에 대한 투자 안내판을 열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개선된다고 본다면 사실 국가 신용등급은 조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올해 그 4월 달에 1차 서비스 인상 이후에 일본의 그 경기가 받쳐지지 못해서 2분기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7.6%, 그 다음에 3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2분 연속 경기가 그 침체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세 인상은 잘못됐다. 그러면 소비세 인상 잘못됐으면 1차 소비세 인상은 이미 단행했으니까 거꾸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경제 주체들, 일본 국민들한테 그래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하기 위해서 내년 그 10월에 이렇게 예정돼 있던 2차 인상 계획안 8에서 10%로 끌어올리는 이 분야는 연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재정 적자가 이렇게 축소될 것이다. 네. 국가 채무가 개선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기대는 무너지다 보니까 결국 무디스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안내판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국가 신용등급을 기습적으로 떨어뜨렸다고 보여졌습니다. 자, 이번에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진 것을 두고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을 텐데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이제 국제신용평가에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제사에서 보면 두 가지, 한국 입장에서 등급을 비교한다면 이렇게 한 가지 정도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보이는데요.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나니 엔달러 환율이 빠르게 올라가는 네. 하루에도 1엔씩 선진국 통화거든요. 이제 선진국 통화인데도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의미를 좀 한번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그 조정한 게 무디스입니다. 네. 무디스는 그 세계 3대 평가기관의 하나긴 하지만 나머지 스탠다드포어스라든가 유럽의 피치사와는 피치라든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순위상 매기기 때문에 세계 3대 평가지 사실 무디스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의 영향력을 자랑한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우리가 이제 신용 평가 기관의 그 마켓 그 영향력은 마켓 쉐어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무디스가 가장 영향이 높다 이렇게 보여졌고요. 영향이 높다 보니까 발빠르게 대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3대 평가기관에서 무슨 이슈가 나올 때는 비교적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펀드의 규모도 사실 그 커지면 시장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능력은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게 인력이 부족해서 또 그 소속되어 있는 어떤 회사가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덩치가 커지면 그만큼 신속하게 움직이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와 같아서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그 3대 평가기관 중에서 가장 신중하게 또 가장 늦게 이슈가 터질 때는 늦게 평가했던 이 무디스가 사실상 일본의 신용등급을 가장 먼저 조정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만간 미국의 그 스탠다드포어스라든가 유럽의 피치사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국가 신용등급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네. 예비 단계를 두죠. 전망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전망에서 앞으로 올리겠다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지금 상태에서 당분간 올릴 가능성이 적다 하면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겠다는 부정적 예. 이렇게 보죠. 이렇게 해서 보통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그 지적했던 사항이 특별한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전망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긍정적, 안정적은 뭐 그냥 가져가니까 되는 것이고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는 이번에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평가는 예비적 단계 없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일본도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일본이 10월 말 20전 풀 때 네.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 종료 이후에 저 아베 이렇게 구로타 하루오카랑 아베랑 기습적으로 20주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국제사회에서 보면 이에는 이, 뭐 기에는 기 해서 이게 그런 거와 비슷하게 지금 관행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관행이라든가 신뢰가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당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굳이 무디스가 그런 인과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는 네.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무디스라 볼 때는 일본에 이번에 조정하기 이전 단계에 AA3였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이번에 조정하고 난 이후에 싱글 A1으로 이렇게 조정했다 보니까 한국보다도 일본의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본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이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경시하는 풍토가 있는데요. 일본 선진국입니다. 아주 상위 선진국이죠. 일본이 뭐 GDP 규모라든가 시가총으로 보면 세계에서 3위 정도, 아무리 경제가 잃어버린 20년, 30년 하더라도 일본의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3위 정도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렇게 비춰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참 이 아베 정부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예비 단계 조치 없이 바로 강등을 했다는 것을 두고도 뭐 국제 시각에서도 뭐 물론 경고를 한 거지만서도요. 더 어려운 국면으로 당연히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예비적 단계 없이 이렇게 사실상 조정하는 것은 기대는 없다. 이건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 하는
이런 쪽에 사실상 암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일본 내부적으로도 일본 국민들도 사실상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그 일본 국민들 사이에 아베노믹스를 얼만큼 회자하느냐 하는 빅데이터의 어떤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보면요. 거의 일본 국민들도 지금 이제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거론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아베의 그 집권당, 자민당의 네. 그 국회의원도, 그 일본의 의원들도 아니고 일본의 그 경제 강요들 이런 사람들만 연일 설파하는 입장이고요. 또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로타 하루오카. 네. 지금 상태에서 뭐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다면 본인의 이렇게 자리가 파이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구로타 하루오카가 연일 그 설파하는 측면. 또 한 가지는 아베노믹스에 그 설계했던 네. 미 예의다의 하마다 교수 이런 분들이 주로 설파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일본 내부적 사정이다. 그런 것이 보여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달에 중요한 해산에서 이번 달 14일이죠? 네. 이번 주가 되겠네요. 네. 벌써 이번 주가 그렇네요. 되겠네요. 14일이 되겠네요. 이번 주 어떤 결과 14일 나올까요? 날 예. 총선이 되는데요. 총선에서 뭐 결정될 겁니다. 아베 정부의 결정되는데 그러면 국민의 다시 신뢰를 얻다 하더라도 경제 문제는 풀어가야 되는데 경제 문제를 풀어갈 때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이번에 그 무디사의 평가다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외적으로 무디사의 그 평가다 보니까 일본 내부, 일본 밖에서 징태양란에 처해 있는 것이 네. 일본의 아베 정부 내지는 구로타 하루오카 일본은행 총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앞으로 일본의 경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측면이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상 더 강도 있게 물어붙이는 시각 아니면 지금부터 좀 이렇게 조정하는 시각 해서 강도 있게 물어붙이는 타임에서는 엔저 문제에 대해서 천정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어떤 해외의 어떤 그런 그 기대를 좀 약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엔달러 환율이 일단 그 120엔 돌파하는 입장에서 보면 엔저 문제가 추가적으로 일본의 경제라든가 무역수지 적자의 해소라든가 외수 기여도를 통해서 경기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다면 또 충분히 지금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번 주에 시장 개입을 해야 된다 하는 국제사회의 시각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일본 만약에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엔저 저지를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하느냐 2년 만에 처음 들리죠. 이 문제가 이번 주에 국내 증시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도 관심이 되는 것이 이미 엔저 쇼크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오다 보니까 이번 일본 신용 등급 강등이 되고 나서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떤 영향 줄 것인가였거든요. 이 엔달러 환율이 121엔대까지 오늘도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 일본의 10월 말에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110엔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기간에 10엔 정도 이상이 떨어졌죠. 그러면 뭐냐면 선진국 통화입니다. 미 달러랑 일본의 엔화는 전부 선진국 통화입니다. 선진국 통화가 한 달 사이에 10엔 정도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네.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제가 지금 한마로 그냥 그동안 오랫동안 한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어렵게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좀 국제금융 시장 30년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태 없다. 선진국 통화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통화는 건 뭐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교환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 이렇게 계층별로 고위소득에 대해서는 고위층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건 아닙니다는 네. 국제사회에서 부유국들의 통화 교환비율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내부에 잘 사는 사람에 대한 신뢰보다는 더 높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달 사이에 10엔 정도가 엔화 가치가 폭락했다는 것은 사실상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엔저의 천정이 무너졌다 하는 이런 얘기의 경고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일본의 시장 개입이 없으면 그대로 뚫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저의 천정이 뚫려지기 때문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천정이 뚫어진 부분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일본이 정책적 요인에서 엔저를 끌어왔으니까 정책적으로 막아줘야죠. 지금은. 네. 그래서 시장 개입이 뭔가 주목되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이 일부에서는요. 지금도 상당히 엔저가 깊은 상황인데도 추가 엔저를 예상하고 이 환투기 세력들이 말이죠. 본격적으로도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분위기도 전해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올해 아마 진행자분께서도 시청자면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엔달러 환율이 107엔, 100엔 갈 때 네.
우리 원달러 환율이 1020원 떨어져서 950원 전망이 나올 때 8월 달에 일본의 엔저에 대해서 환투기 세력들이 개입되는 것을 좀 잘 보십사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일본의 그 엔달러 환율이 107엔, 106엔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1020원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국내 예측 기관들이 원달러 환율 950원 두 자릿대 들어간다. 얼마큼 그때 떠들었습니까?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 추가 엔저를 겨냥해서 환투기 세력들이 개적했다면 사실상 원달러 환율은 앞으로 1,100원 이상 올라간다 하는, 그래서 1,100원 이상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올해 8월 달, 9월 달 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10원이 넘었죠. 이런 상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8월 이후서부터 환투기 세력들이 포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환투기 세력들이 시장에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게 올해 10월 말에 20조엔의 일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난 이후서부터 환투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악수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 입장에서 이게 악수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정치적으로 중요한 해산에 몰렸고 대외적으로 보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봉착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월 말 이후서부터 일본의 엔달러 환율이 10엔 정도 올라갔다는 것은 환투기 세력이 개재되지 않으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10월 말 이후서부터 환투기 세력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본에 강도 있는 시장 개입이 없으면 네. 저도 사실상 이런 상태에서 보면 추가 엔저를 생각해서 환투기 저도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배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1997년에도 마치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그때 당시에 9월 달 1996년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약 1,000원 밑에 900원 초반대 유지했었거든요. 그런 당시에 그때 당시에 개인적으로 좀 이름을 좀 거명해야겠습니다. 당시에 강경식 부총리라든가 지금은 이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 이름은 예한 제도과장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로 생각해서 당시에 대우경제에서 국제경제팀장이 있을 때 원달러 환율이 900원대 있을 때 사실상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많은 투기 세력이 개입돼서 환율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장을 부추기지 말아라. 왜 이렇게 사실상 상당 부분 어렵게 하느냐 해서 굉장히 좀 곤혹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환투기 세력들이 개재되는 것이 얼마큼 무섭냐면요. 당시에 900원대에서 바로 강경식 장관의 유명한 펀더멘탈 한국이 거시경제에 굉장히 중요하다, 건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는 바로 투기 세력에 뚫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2,000원대로 바로 올라갔던 모습이거든요. 그런 상황과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신흥국 통화 환율입니다. 네. 근데 지금의 10월 말 이후서부터 한 달 사이에 10엔 정도가 10% 되면 10%가 넘게 해당됩니다. 이거 떨어지는 것은 그때 상황과 유사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지금의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일본의 정책 처방이 얼마큼 잘못되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 엔저를 베팅하는 특이 세력들이 있고 이게 엔저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루비니 교수가 아시아의 환율과 관련해서도 경고를 내놓은 부분이 있었고요. 이미 중국이라든가 저희 한국도 엔화와 원화 환율을 동조하겠다라는 등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타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이 대목은 이제 루비니 교수의 아시아 국가 간의 환율 전쟁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위에 일파만파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보면 아주 루비니 교수 오랜만에 제대로 지적했다. 그동안 이제 금리 과정에서 워낙 틀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제대로 지적했다고 보다 시장에서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이 국제외환시장의 시장 참여의 루비니의 평가다리를 보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보면 아시아 국가들은 2012년 11월 달에 1차 아베노미스 추진해서 엔저가 이렇게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일본 경제를 위해서는 엔저가 진행되는 측면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일본이 엔저를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아시아 국가, 한국이라든가 중국 입장에서는 물론 엔저에 따라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엔저에서 일본 경제가 회복되면 또 일본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상반되는 이런 그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에 대한 평가에 저울질하는 상태에서 사실 엔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중에 그 엔저에 대한 어떤 원화 절상 부분 내지는 위안화 절상 부분, 다른 국가의 통화 절상 부분에 대한 수출 경쟁에 타격을 받는 상태에서 일본의 아베노미스가 일본 경제 회복에 의해서 풀려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목적을 추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과 중국과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엔저에 따른 경쟁력이 약화에 타격만 받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뜩이나 불만이 있는 상태에서 올해 그 10월 말에 20조 엔 정도를 추가적으로 푸다 보니까 네. 결국은 자 일본의 경기는 사라지지 못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엔저에 따라서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결국 추가 엔저에 따른 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죠. 그러면 방어해있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올해 그 10월 말 이후에 중국의 금리 인하, 한국도 최경환 경제팀에서 원달러 환율을 엔달러 환율에 같이 움직이겠다 하는 네. 이런 입장이 나온 거죠. 그래서 원엔 동조화 흐름은 사실상 엔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앞으로는 뭐냐? 좀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 3대 국가가 어디입니까? 일본, 중국, 한국이죠. 네. 예. 그러면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전부 자국 통화 약세한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국가는 가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상 올해보다도 내년에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전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들이 또 루비니 고스의 경고가 나온 것도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환율 전쟁 측면에서는 내년에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환율 전쟁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의 아베 정부가 사실 이번 주부터 시장 개입 여부 할 때요. 사실상 그 일본에서 풀어줘야 아시아 국가의 가속화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 환율 전쟁이 풀리겠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번에 시장 개입 여부가 이번 주에 상당히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이 국제 금융시장도 그렇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그렇고 막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다 보니까요. 저희도 주시를 내야 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또 계속 점검을 해보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시아 시장의 환율 전쟁이 본격화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연히 대응책을 갖다가 그때그때 챙겨가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일본의 2012년 12월 달에 아베노믹스 엔저를 그 발권적 동원해서 동원했을 때 네. 사실 그 방송을 통해서는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한국의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다른 국가가 얘기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라든가 돈 좀 풀어라 하는 이런 쪽의 방송도 계속 해왔습니다. 네. 사실상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볼 때는 한국이 가장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저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대응하기 이전까지는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뭐냐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돈 풀고 금리도 내리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안정돼 있는 지금은 이제 판명됐죠. 그렇게 물가가 불안하다 그래서 한국에 보고서가 나가지고 이것을 총수보다는 공급 측 요인이기 때문에 공급 측 부분에 풀어지게 되면 우리 물가가 오래된다. 그런 상태에서 금리는 동결 하거나 아니면 인상 얘기도 계속해서 얘기했었고 돈도 풀지 않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가장 소극적으로 대왔는데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엔저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냐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내의 중간자 입장입니다. 네. 중간자 입장은 좋을 때는 사실 더 좋게 나와서 거품이 발생하지만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겁니다. 더 안 좋게 합니다. 이게 쏠림 현상이거든요. 이게 밸런서에 맞은 경제 여건에서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엔저 같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국 경제가 다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전 김정재 얘기대로 물가 안정 내지는 인플레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 문제점보다는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이 사실상 금리 인하라든가 정책적으로 돈을 푸는 이런 쪽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다 그런 분들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고 오늘 한국 경제에서 전남대에 김 교수께서 한국 경제에 속절없이 추락된다는 이 대목이 지금 아마 클릭수가 제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게 한국 국민의 지금 아주
속사정인가 생각합니다. 소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정책 대응이 얼마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일본의 그 엔저에 대해서 사실 우리 원달러 환율 부분은 8월 달에는 1,100원 이상 이렇게 반드시 끌어올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 만드는데요. 지금 상태라도 지금의 엔저 문제에 대응을 해서 원달러 환율은 1,150원. 이렇게 당장이라도 끌어올려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 1,150원 이렇게 끌어올리면 외국 자본이 이탈되지 않느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금융연금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외환보고 많습니다. 1선 자금 3,700억에 가깝습니다. 2선 자금 한중 간의 통화 수합, 그다음에 최황만이 이시오TV에서 멀티 통화 수합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 해서 우리 외환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이 갖고 있는 거 빼더라도 4,600억. 그러면 가장 최악의 상황에 이렇게 했을 때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는 3,700억, 3,900억.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본 이렇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는 그렇게 크진 않다 하는 것을 반드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제 정책은 우리 내부적인 국민들의 편에서 네. 속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무디스 수사가 일본의 이 신용등급에 대해서 예비 조치 없이 바로 한 단계 강등시킨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부분을 시사하는지도 짚어봤고요. 엔달러 환율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끝으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